비밀의 시간 다시 2. 마르야레나 렘브케 지음 김영진 옮김. 간지러움. 아빠는 내가 그린 그림을 보고 기뻐했다. 하지만 그보다 아빠를 더 기쁘게 한 것은 왼쪽 엄지 발가락에서 간지러움을 느낀 일이었다. 꽁꽁 얼었다가 이제야 천천히 녹는 느낌이야. 그게 어떤 느낌인지는 너도 알 거다. 나도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겨울에 손과 발이 꽁꽁 얼기 일쑤였다. 바깥에 있다가 따뜻한 부엌에 들어오면 손발이 간질간질하면서 조금 아프기까지 했다. 그것은 찌릿찌릿하면서 기분 좋은 느낌이었다. 그럴 때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아빠가 장담했다. 크리스마스 때는 여기서 나갈 거야. 내 발로 걸어서 말이지. 하지만 아빠는 당장은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프라이팬 같이 생긴 이상한 금속 받침을 엉덩이 밑에 밀어 넣었다. 그때마다 나는 아빠가 볼 일을 다 볼 때까지 병실에서 나가 있어야 했다. 아빠가 창피해했기 때문이다. 나는 아빠한테 올 때마다 오스카리와 투오모의 안부를 전했다. 둘은 딱 한 번 병문안을 왔는데 투오모는 병원에 오자마자 울어댔다. 오스카리는 투오모가 늘 따라오겠다고 떼를 쓰는 탓에 혼자서만 달랑 병원에 올 수 없었다. 마티 오빠는 나보다 문병을 더 많이 왔다. 아니, 오빠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오는 것을 두려워했을 때부터 문병을 다녔기 때문에 나보다 병원에 온 횟수가 더 많았다. 이제는 나도 병원에 오는 것이 그다지 두렵지 않았다. 나는 집안 이야기 가운데서 아빠가 걱정하지 않을 만한 일들만 골라 들려드렸다. 투모가 할머니를 얼마나 성가시게 하는지 몰라요. 할머니 치맛자락을 잡고 놓지를 않거든요. 할머니가 쫓아버리면 투모는 엄마한테 달려가요. 하지만 엄마는 늘 배틀 앞에 앉아서 일을 하시잖아요. 천에서 있는 먼지 때문에 늘 재채기가 나오니까 투오모는 그곳을 싫어해요. 오스카리도 투오모랑 놀기 싫어할 때가 있고요. 저도 오스카리랑 투오모를 데리고 놀아주지만 가끔은 뭘 해야 좋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둘 다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가장 좋은 건 둘을 잠자리에 데려다 줄 때예요. 그땐 둘 다 어찌나 얌전한지 작은 천사들 같아요. 천사라, 천하장사를 말하는 거냐? 아빠가 혼자 킥킥 대더니 무스티에 안부를 물었다. 우리 외돌토리는 잘 지내니? 나는 손가락으로 침대볼을 돌돌 말았다. 무스티가 더 이상 우리 집에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엄마가 아직 하지 않은 게 분명했다. 엄마는 우리한테 무스티가 새 집과 새 주인에게 적응하면 언제든 레비오 부인 집에 가봐도 좋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무스티가 도망쳐서 다시 우리 집으로 올까봐 레비오 부인이 무스티를 묶어 두었다는 말도 했다. 레비오 부인 집에는 맛있는 먹이가 많았는데도 말이다. 내가 입을 열었다. 무스티는 딴 집에 갔어요. 거기서 잘 살아요. 뼈랑 어떨 땐 고기도 먹나 봐요. 엄마가 그러는데 무스티는 지금 한창 자랄 때라 너무 많이 먹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에는 남는 음식이 없잖아요. 아빠는 잠시 침묵했다. 이윽고 아빠가 말문을 열었다. 올해는 눈이 참 많이 오는구나. 마티가 현관 앞에 쌓이는 눈은 잘 치우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말을 이었다. 아 참, 나한테 그 왜 식료품 가게를 한다는 사촌 있잖니? 아주 큰 가게라고 하던데. 내 생각인데 내가 그 사촌한테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편지를 좀 쓰면 어떻겠니? 어쩌면 너희들한테 소포를 하나 보내지 않을까? 그 정도 여유가 될 테니까. 어찌됐건 다들 친척 사이 아니니. 그 집 주소는 잘 모르지만 알아볼 수는 있을 거다. 아니 그러지 말고 아예 나한테 편지지를 한 장 갖다 주렴. 그럼 내가 직접 편지를 쓸 테니까. 볼펜은 여기에도 있다. 그래. 그러는 편이 제일 좋겠다. 내가 직접 쓰고 너는 그걸 우체국에 갖다 주는 거야. 나는 아빠의 생각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빠는 전에도 부자 사촌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어렸을 때 같이 놀았다면서? 하지만 그것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고 어쩌면 그 사람은 아빠를 기억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나는 그런 편지를 쓰는 게 왠지 구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마렴.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빠도 같은 생각인지 몰랐다.
그때 물리치료사가 들어왔다. 물리치료사는 아빠의 발가락을 폈다. 구부리고 주무르고 발을 잡고 발목을 조심스레 빙빙 돌렸다. 또 무릎을 굽혀 다리를 세운 뒤 종아리를 허벅지에 대고 꾹꾹 눌렀다. 다리를 펴고 높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동작도 되풀이했다. 다리 운동이 끝나자 이번에는 왼쪽 손가락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손바닥을 주물렀다. 그러더니 아빠 가슴 위에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는 팔꿈치를 조금 펴주며 이렇게 말했다. 더 이상은 무리예요. 억지로 해서 뭘 부러뜨리려는 게 아니니까요. 아빠가 물리치료사에게 말했다. 좀 팍팍 주물러줘요. 난 크리스마스 때 집에 갈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죠. 물리치료사가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아빠가 대꾸했다. 두고 보라고요. 나는 아빠에게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섰다. 햇살에 비치는 새하얀 눈이 어찌나 눈부시던지 잠시 눈먼 사람처럼 병원 계단에 멈춰서 있어야 했다. 눈으로 만든 집. 나는 마티 오빠, 오스카리, 투모와 함께 눈으로 집을 지었다. 우리는 눈을 주먹만하게 단단히 뭉친 뒤 커다란 덩어리가 될 때까지 눈 위에서 굴렸다. 날씨가 조금 풀렸기 때문에 눈이 잘 붙었다. 우리는 눈 덩어리를 빙 둘러 네모난 집이 되도록 만들었다. 방바닥을 단단하게 다지는 것은 투모의 몫이었다. 우리는 눈덩어리를 계속 위로 쌓아 올렸다. 빈틈은 눈으로 모두 채우고 문이 될 자리만 작게 남겨놓았다. 우리가 지은 집은 꼭 얼음으로 된 오두막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직 지붕도 창문도 없었다. 마티 오빠가 벽을 두드려 단단히 다진 뒤 손가락으로 작고 동그스름한 구멍을 파냈다. 창문이었다. 배처럼 동그란 창문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붕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다. 마티 오빠가 말했다. 그냥 이글루를 만들 걸 그랬어. 이글루는 둥글고 위가 점점 좁아지니까 지붕 만들기가 쉬웠을 텐데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겠다. 오스카리가 외쳤다. 싫어. 난 이글루는 싫어. 난 집을 지을 거야. 그러자 투오모가 눈으로 만든 집의 한쪽 구석에 가서 앉으며 소리쳤다. 내 입. 마티 오빠가 말했다. 나 참, 자기가 바닥 좀 다졌다고 이제 아예 자기 집이라고? 네. 나는 엄마한테 가서 집으로 쓸 만한 천이 있냐고 물었다. 엄마는 우리가 만든 집을 보더니 놀라워했다. 그러고는 토모한테 당장 눈 위에서 일어서라고 이른 뒤 조각천으로 만든 낡은 양탄자를 가지고 와서 집 위에 덮어주었다. 우리 넷은 눈 집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안은 넷이서 쭈그려 앉기에 충분했다. 눈으로 만든 두꺼운 벽이 바람과 추위를 막아주었다. 우리 머리 위에서 양탄자의 빨간색, 초록색, 검은색, 노란색 천들이 반짝거렸다. 내가 말했다. 이 안은 정말 근사한걸? 우리는 엉덩이가 젖을까봐 바닥에 주저앉지는 않았다. 그곳은 정말 안락했다. 작은 불만 있으면 완벽할 것 같았다. 우리는 작은 나무 토막들을 가지고 집 앞에 장작불을 피웠다. 마티 오빠가 할머니한테 가서 종이와 성냥을 가져왔다. 우리는 여름에 모닥불 앞에 모여 앉듯 문가에 반원을 그리고 앉아서 상상의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다. 빨갛고 노란 불꽃이 일렁이면서 우리 눈앞에는 여러 가지 낯선 그림이 나타났다. 나는 아프리카 생각을 했다.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고 잘 익은 과일들이 이 나무 저 나무 할 것 없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나는 마티 오빠, 투오모, 오스카리와 함께 코끼리를 타고 가며 바나나와 무화과를 딴다. 안타깝게도 그 많은 희귀한 과일들 가운데 그 두 가지 말고는 마땅히 생각나는 게 없었다. 나는 농장 주인이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초콜릿 케이크를 굽고 아빠는 베란다 흔들 의자에 앉아서 만돌린을 연주한다. 엄마도 베란다에 세워놓은 배틀 앞에 앉아 배를 짜며 노래를 부른다. 내가 코끼리를 몰고 엄마 아빠한테 다가가면 코끼리가 코로 엄마 아빠에게 바나나를 건넨다. 한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티 오빠가 말을 꺼냈다. 물 없이 모래만으로는 아무것도 못 만들어. 맞아. 나는 그렇게 대답하면서 타고 있던 코끼리 등에서 내려와 눈으로 만든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마티 오빠가 말했다. 방금 난
아프리카 사막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 내가 소리쳤다. 어머, 나도 아프리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티 오빠가 가당치 않다는 듯이 말했다.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니? 정말이야. 난 낙타를 타고 사막을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넌 그런 건 생각도 못 했을걸? 나는 오빠의 말을 인정했다. 맞아, 그런 생각은 안 했어. 나는 아프리카에서도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는 곳을 생각했으니까. 오스카리가 끼어들었다. 난 소시지를 구워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마침 불도 있으니까. 투오모가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나도.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얘네 둘은 생각이 똑같네. 그러자 마티 오빠가 말했다. 하여튼 이 녀석들은 맨날 먹을 거 생각만 한다니까. 소시지는 무슨 소시지야. 우린 그런 거 없어. 내가 말했다. 우린 낙타도 없고 코끼리도 없잖아. 하지만 뭐든 꿈은 꿀 수 있는 거라고. 오스카리가 말했다. 맞아. 우린 소시지 꿈을 꾸는 거야. 그나저나 이제 곧 크리스마스니까 소원을 빌어도 되겠지? 투오모가 또 맞장구를 쳤다. 나도. 마티 오빠가 오스카리와 투오모에게 면박을 주었다. 너희들 자꾸 그러면 눈으로 얼굴을 문질러 줄 거다. 맛 좀 볼래? 오스카리와 투오모는 비명을 지르며 집 밖으로 기어 나갔다. 둘은 도망쳤지만 멀리 가지는 않았다. 대신 눈을 뭉쳐서 자기들을 쫓아오는 마티 오빠한테 던졌다. 하지만 마티 오빠가 바싹 따라붙자 오스카리와 투오모는 항복이야 하고 배를 보이는 개처럼 눈밭에 벌러덩 누워버렸다. 그때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요란스레 들렸다. 무스티가 진짜 구조견처럼 눈속을 뚫고 달려오고 있었다. 무스티의 목에 매달린 줄이 눈 위에 깊은 자국을 남기며 질질 끌려왔다. 우리는 무스티에게 달려가 껴안고 등을 두드리고 쓰다듬어 주었다. 무스티는 좋아서 눈 위에서 뒹굴고 우리한테 뛰어 올랐다. 그러고는 현관으로 달려가며 큰 소리로 지저댔다. 현관문을 열어준 엄마는 벌써 외투 차림이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이 갔다. 무스티는 자리에 앉아서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엄마는 허리를 굽혀 무스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러더니 개 목에서 끈을 벗겨내고 안으로 들어가 외투를 벗었다. 무스티는 엄마를 따라갔고 우리는 무스티를 따라갔다. 무스티는 어느새 부엌으로 들어가 할머니 옆에 서 있었다. 할머니가 무스티의 등을 두드려 주며 말했다. 녀석 집이 그리웠나 보구나. 무스티는 어찌나 흥분했는지 제 꼬리를 잡으려고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았다. 엄마가 미소를 지으면서 중얼거렸다. 입이든 주둥이든 하나 늘고 줄어드는 게 뭐 그리 대수겠어? 스케이트장에서 나 시니카 비르기트는 저녁에 자주 스케이트장에 갔다. 그곳은 여름에는 축구장이었는데 겨울에는 물을 대어 스케이트장으로 사용했다. 빙판은 운동장 주위에 세워놓은 높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다.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어찌나 시끄럽던지 운동장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시니카와 비르기트의 스케이트는 목이 길고 하얀 피겨 스케이트였다. 내 스케이트는 검은색 신발에 발목까지만 오는 스피드 스케이트였다. 그나마 날은 아빠가 직접 만든 것이었다. 뭐든지 직접 만들려고 하는 아빠를 둔 것은 가끔 괴로운 일이었다. 나도 하얀 피겨 스케이트를 사고 싶었다. 하지만 검은색 스케이트를 신고도 스케이트는 탈 수 있었다. 탈 줄만 안다면. 음악, 캄캄한 하늘, 별, 그리고 내 옆을 쌩쌩 지나치는 사람들은 나를 늘 어지럽게 만들었다. 마음 같아서는 스케이트를 벗고 양말 바람으로 얼음 위에서 춤을 추고 싶었다. 더욱이 양말만 신고 있는 편이 훨씬 더 안전했으니까. 나는 스케이트를 잘 타지 못했다. 넘어질까봐 늘 겁이 났다. 하지만 올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제대로 배우리라 마음먹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 셋은 또다시 스케이트를 타러 갔다. 시니카와 비르기트는 음악에 맞춰 얼음 위를 유유히 미끄러져 갔다. 나는 조금 부러운 눈길로 두 아이를 바라보았다. 나는 가장자리에 서서 날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도는 연습을 했다. 시니카와 비르기트가 내 쪽으로 달려오더니 각각 내 왼손과 오른손을 잡고 잡아 끌었다.
나는 날 달린 나무 기둥이 된 기분이었다. 잠시 뒤 두 아이는 내 손을 놓더니 다시 스케이트를 지치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버렸다. 나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담장 쪽으로 어정어정 걸어가 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때 갑자기 내 앞에 사내 한 명이 나타났다. 날이 너무 어두운 데다 머리에 털모자까지 쓰고 있어서 나는 목소리를 듣고서야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알았다. 사내이가 물었다. 아직도 꽃이 피니? 심장이 뛰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아니, 스케이트 안 타니? 좀 쉬려던 참이야. 그의 모자 밑으로 흘러내린 검은 곱슬머리가 보였다. 사내에는 내게 윙크를 하더니 제 또래로 보이는 예쁜 여자애한테 가버렸다. 그러고는 그 여자애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함께 얼음판 위에서 빙빙 돌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두 발이 발레리나처럼 가벼워진다. 나는 얼음판 위에서 미끄러지듯 춤을 추고 공중으로 뛰어오른다. 풀밭처럼 푸른 마티의 눈이 나를 바라보며 감탄한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꿈꾸는 거니 아니면 자는 거니? 비르기트의 오빠 에이노가 스케이트를 어깨에 메고 내 앞에 서 있었다. 자는 거 아니야. 잠자기엔 너무 춥단 말이야. 의자에 앉아 있기엔 안 춥고 내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럼 오빠는 앉지 않으면 되잖아. 어차피 앉을 생각도 없어. 난 집에 갈 거야. 오늘은 충분히 탔으니까. 내가 말했다. 같이 가. 왜? 앞집에 사니까. 그리고 난 혼자 집에 가는 거 싫으니까. 내가 너랑 같이 가기 싫다면? 내가 뭐 오빠한테 반항이라도 할까봐 겁내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같이 가자. 고마워. 우리는 집까지 말없이 걸었다. 나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얀색 스케이트, 푸른 눈, 예쁜 여자애, 가난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에이노가 반대로 말을 걸었다. 아직도 할 말이 많이 남았니? 이야기를 좀 더 들어줄까? 아니면 그만 갈까? 내가 대답했다. 가도 돼. 에이노는 어깨를 으쓱했다. 에이노가 두 발짝쯤 옮겼을 때 나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다. 오빠, 철학이 뭐야? 생각하는 거야? 에이노가 고개를 돌리더니 무시하는 투로 말했다. 맞아, 바로 그거야. 하지만 계집애들은 이해 못하지? 에이노는 그렇게 말한 뒤 그대로 사라져 버렸다. 나는 우리 보라색 집으로 가서 부엌에 있는 할머니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할머니, 난 내가 여자인 게 어떨 땐 정말 싫어요. 나도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가 대꾸했다. 철학자가 되고 싶단 말이구나. 대체 어쩌다 그런 생각을 떠올랐니? 철학자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어디서 읽었어요. 그런데 철학자는 정확히 무슨 일을 해요? 할머니는 알아요? 당연하지. 비밀도 아닌데.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글쎄다. 설명하기가 좀 어렵구나. 젖은 신발이나 벗으렴. 그럼 내가 커피에 뜨거운 우유를 부어줄 테니. 할머니, 사실은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자는 뭘 하는 남정네들인가 하면 말이다. 그네들은 사과나무 밑에 앉아서 남정네요? 왜요? 철학자들은 왜 남자여야 해요? 철학은 대개 남자들이 한단다. 여자들은 사과 소스를 만드느라 사과나무 밑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좋아요. 그럼 남자라고 치고 그 사람들이 사과나무 밑에 앉아서 뭘 하는데요? 생각을 하지. 가령 사과 한 개가 머리 위에 떨어지면 그걸 주워들고 어디서 떨어졌을까 하고 고민한단다. 내가 킥킥거렸다. 바보 같아요.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렇긴 하지. 하지만 철학자는 그 사과나무가 어디서 왔는지, 사과나무를 틔운 씨앗은 어디서 왔는지 그런 걸 알고 싶은 거야. 그거야 당연히 사과에서 나왔죠. 할머니가 물었다. 그럼 그 사과는? 그거야 당연히 사과나무에서. 그제야 나는 그것이 아주 복잡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내가 말했다. 철학자가 나무 밑에 앉아서 생각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과를 먹어 치우는 거군요. 하지만 사과는 생각 없이 먹어도 맛있어요. 할머니가 맞장구를 쳤다. 바로 그거야. 누구든 자기한테 중요한 게 뭔지 알면 되는 거야. 나는 길게 한숨을 토해냈다. 나한테는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선물. 어느 날 시니카네 집에 놀러 갔을 때 시니카의 엄마가 내게 흰 블라우스를
보여주며 물었다. 이 블라우스 마음에 드니? 나는 블라우스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실크처럼 반짝이는 천에 앙증맞은 동그란 옷깃, 그리고 진주처럼 보이는 둥근 단추가 여러 개 달려 있었다. 내가 대답했다. 아주 예뻐요. 언제나 풀 오버, 머리부터 입는 소매가 달린 스웨터만 입어야 하는 내 처지가 생각났다. 나는 여름에는 무명실로 짠 풀오버를, 겨울에는 털실로 짠 풀오버를 입었다. 내가 손가락으로 블라우스를 조심스레 만지며 덧붙였다. 감촉도 아주 좋아요. 시니카의 엄마가 말했다. 마음에 들면 이 블라우스를 가지렴. 나는 당황했다. 한편으로는 좋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비싼 물건을 선물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감사해야 좋을지 몰랐다. 나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시니카의 엄마가 웃으면서 말했다. 한번 입어보려무나? 블라우스는 나한테 조금 컸지만 소매를 접으니 크게 표시나지 않았다. 그리고 어차피 겨울에는 위에 스웨터를 입을 테니까 상관없었다. 하지만 스웨터를 입어도 동그란 예쁜 옷깃과 단추 몇 개는 밖으로 나왔다. 나는 거의 맨날 블라우스 차림으로 학교에 갔다. 시니카와의 우정이 영원히 끝나버리던 그날까지. 스웨데너 수업 시간에 비르기트가 내게 쪽지를 보냈다. 쪽지에는 너희 엄마한테 뭘 선물하면 좋을지 생각났어. 내가 벌써 하나 장만해 놨어. 아주 멋진 선물이야.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답장을 써 보냈다. 샀니? 아니면 찾았니? 차마 훔친 거니? 라고는 쓸 수 없었다. 하지만 비르기트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벌써 알아차리고 다시 쪽지를 써 보냈다.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 시니카가 쉬는 시간에 우리끼리만 무슨 비밀 이야기를 했냐고 물었다. 나는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비르기트한테 좋은 방법이 떠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시니카가 미덥지 않다는 듯이 물었다. 무슨 생각인데? 몰라. 오늘 저녁에 말해준대. 비르기트가 나만 빼놓고 너랑 둘이서 놀려고 하는 거야. 내가 반박했다.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그건 비르기트의 비밀이란 말이야. 너한테는 말할 수 없어. 시니카가 물었다. 내가 너희 엄마한테 미리 말할까봐 그러니? 나는 쏟아지는 시니카의 질문을 막아버릴 생각에 그냥 이렇게 말해버렸다. 내가 말실수를 할지도 모르지. 시니카는 토라져서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시니카는 쉽게 토라지는 편이었다. 나는 이번에도 별 걱정을 하지 않았다. 화를 잘 내는 만큼 금방 풀렸기 때문이다. 길어야 하루고 어떨 때는 몇 시간이면 헤헤거렸다. 나는 시니카가 이번에는 내일 아침까지 토라져 있기를 바랐다. 그래야 오늘 저녁에 혼자 비르기트한테 갈 수 있을 테니까. 마지막 수업이 끝났을 때 시니카가 내게 물었다. 오늘 우리 집에 올래? 오늘 저녁에 아주 맛있는 거 먹을 거거든? 내가 궁금해서 물었다. 뭔데? 굴랏이랑 삶은 감자, 그리고 링곤베리 소스. 나는 침에 침이 가득 고였지만 이렇게 대답했다. 오늘 저녁은 안 돼. 비르기트한테 가겠다고 벌써 약속해놨거든. 시니카는 나를 한번 노려보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버렸다. 저녁 때 비르기트는 우리 엄마를 위해 자기가 찾아낸 것을 보여주었다. 꽃병이었다. 하얀색에 목이 길고 가느다란 모양이었다. 도자기 꽃병이라 비싸 보여서 깨질까봐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니었다. 내가 말했다. 예쁘다. 하지만 엄마한테 드릴 수 없어. 당장 이런 꽃병을 살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으실 거야. 용돈을 모았다고 하면 되잖아. 믿지 않으실걸? 왜? 난 용돈을 받지 않으니까. 나는 머리를 흔들며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엄마한테 드릴 수 없어. 비르기트가 슬픈 얼굴로 나를 바라보더니 어깨를 한번 으쓱 했다. 그러고는 꽃병을 들어 도자기 개와 황동 고양이들이 든 상자에 집어넣었다. 내가 소리쳤다. 거기 넣으면 깨지잖아. 비르기트가 말했다. 상관없어. 나는 비르기트한테 꽃병을 훔쳤냐고 묻지 않았다. 어차피 훔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집에 와서 꽃병을 받지 않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시니카가 제 짝한테 쪽지를 건네는 게 보였다. 그 아이는 쪽지를 읽고 킥킥 대더니
그것을 다시 다른 여자애한테 넘겼다. 우리 반 여자애들이 모두 그 쪽지를 읽었다. 그러고는 나를 흘끔흘끔 쳐다보면서 대부분은 키득거렸다. 하지만 우리 반 아이들 모두가 그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남자애들한테는 그 쪽지를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쪽지가 비르기트한테 넘어오자 나는 잽싸게 쪽지를 낚아채 읽기 시작했다. 레나는 너무 가난해서 우리 집 가정부가 입던 나일론 블라우스를 입고 다녀. 그러고도 좋아서 자기가 공주 같다고 생각하나 봐. 나는 얼굴을 붉히지 않았다. 정신이 아찔해졌을 뿐이다. 나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뱃속에서는 분노한 독사들이 꿈틀거렸다. 내가 입을 열었다간 그 독사들이 기어나와 시니카를 물어버렸을 것이다. 나는 그 뒤로 시니카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애가 쪽지에 쓴 내용이 정말인지 아닌지는 몰랐다. 그 블라우스가 정말로 안니키 아줌마 거라고 해도 상관없었다. 그리고 안니키 아줌마가 가정부라는 것도 나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안니키 아줌마를 좋아했고 아줌마는 예쁜 블라우스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시니카가 쪽지에 쓴 글은 아주 잔인했다. 그날 저녁 나는 비르기트네 집에 가서 꽃병을 받아왔다. 그리고 엄마에게 주었다. 내가 말했다. 비르기트가 주는 거예요. 전 선물 같은 거 살 돈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내가 돈을 모아서 갚기로 했어요. 엄마는 당황스러워했다. 갑자기 웬 선물이니? 크리스마스도 아니잖아. 나한테 선물 같은 거 할 필요 없어. 비르기트도 마찬가지고. 내가 물었다. 기쁘지 않으세요? 꽃병이 참 예쁘긴 하구나. 하지만 그럼 그냥 기뻐하세요. 나는 이렇게 소리 지른 뒤 위층 내 방으로 가서 숙제를 하기 시작했다. 잠시 뒤 엄마가 내 방에 들어왔다. 손에는 꽃병이 들려 있었다. 엄마는 뭔가 물어보려고 했지만 내가 선수를 쳐버렸다. 저 숙제해야 해요. 엄마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엄마는 꽃병을 거실 장롱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꽃병을 볼 때마다 우울하고 화가 났다. 나는 아빠한테 시니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빠는 슬퍼지고 말 테니까. 나는 먼지떨이, 걸레, 빗자루 같은 것을 넣어두는 장속에 블라우스를 처박아 버렸다. 할머니가 꾸깃꾸깃 대진 블라우스를 다시 꺼내와 내 앞에 펴 보이며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니? 천이 너무 차요. 그래, 너무 차다 이 말이지. 하지만 걸레로 쓰기에도 알맞은 천은 아니구나.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너무 차단 말이지. 할머니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중얼거리더니 블라우스를 들고 엄마한테 갔다. 나는 할머니가 엄마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할머니도 엄마도 내가 왜 더 이상 시니카네 집에 가지 않는지 그리고 시니카가 왜 우리 집에 오지 않는지 묻지 않았다. 블라우스도 영영 볼 수 없었다. 어쩌면 갈기갈기 찢겨 엄마가 짜는 양탄자 속에 들어갔는지도 몰랐다. 편지. 아빠가 사촌한테 쓴 편지는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편지 봉투는 이미 봉해져 있었고 주소도 적혀 있었다. 우표만 붙이면 됐다. 뭐라고 쓰셨어요? 내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 있다고 썼다. 우리 새집에 대한 이야기랑 얼마 동안 일을 하지 못할 거란 말도 쓰고. 돈도 구걸하셨어요? 아니, 그런 말은 안 했어. 그냥 우리 집 형편이 어렵다고만 썼단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걸 꼭 알 필요는 없잖아요. 아빠가 평소 자주 하던 말을 또 시작하려고 했다. 내가 배를 타고 내가 아빠의 말을 가로막았다. 벌써 다 알아요. 그때 아빠는 인도에 갔는데 거기 사람들은 가난해도 상관 안 한다는 거요. 난 인도에 갔다고 말한 적은 없다. 다만 인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다고만 했지. 하지만 이번에 하려던 말은 좀 다른 거였어. 나는 창가로 걸어갔다. 아빠도 나도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뒤 나는 아빠한테 가서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그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집을 나온 건 13살 때란다. 우리 부모님은 둘 다 종이 공장에서 일하셨어. 하지만 아이들 8명을 배불리 먹이기엔 돈이 늘 부족했지. 아버지가 병에 걸리자 나는 집을 나와야 했어. 나머지 아이들이라도 좀 더 많이 먹으라고 말이야. 상상을 못하겠어요. 꼭 우리 집 개 이야기 같아요.
그나마 무스티는 먹을 것을 구하러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는 없었는데 좋은 집에 가 있었으니까요.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마티 오빠도 가끔 학교를 그만두고 일하러 가겠대요. 무스티가 돌아온 뒤로는 그런 말이 좀 줄었지만요. 아이들은 일하면 안 돼. 12살이면 아직 어린애야. 학교에 다니면서 한창 배울 때라고. 난 가끔 마티 때문에 걱정이 된단다. 잘못된 길로 빠지면 안 될 텐데 말이야. 권투도 그렇고 다른 쓸데없는 짓들도 그렇고. 나는 마티 오빠 편을 들었다. 권투 조금 하는 걸로 뭘 그러세요. 나쁜 것도 아닌데요. 머리보다 주먹이 앞서면 안 된단 말이야. 나는 마티 오빠 흉내를 냈다. 아니에요. 주먹은 빨라야 해요. 권투할 때는 너무 오래 생각하면 안 돼요. 아빠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가 얼른 집에 갈 수 있어야 할 텐데 어쨌거나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너희가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하지만 늘 똑같은 것만 먹어요. 감자 수프, 순무 스튜, 완두콩 수프, 감자 수프, 순무 스튜, 완두콩 수프. 당연히 고기는 한 조각도 안 들었고요. 사촌이 내가 한 말을 알아듣고 너희들한테 먹을 것이든 커다란 소포를 보내주면 좋겠구나. 소시지, 치즈, 커피, 코코아 같이 꼭 필요한 것 말이다. 사탕 봉지도 하나 끼워주면 더 좋고. 전에 아빠가 일할 때는 금요일마다 피노키오 사탕을 한 봉지씩 받았는데 아빠가 나를 위로했다. 걱정 마라. 피노키오 시대는 꼭 다시 올 테니까. 나는 달콤한 버터맛 사탕을 빨아먹고 있는 사람처럼 입맛을 쩝쩝 다시며 꿈을 꾸었다. 아, 피노키오 시대, 코가 긴 피노키오, 수없이 많은 사탕들. 내가 막 병실에서 나가려는 순간 아빠가 나를 불렀다. 편지 가져가야지. 설마 일부러 두고 가려는 건 아닐 테지? 내가 편지를 집어들자 아빠가 우표값을 주었다. 이것만 되겠지? 편지를 쓴 지가 하도 오래돼서 얼마짜리 우표를 붙여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나는 편지를 외투 주머니에 넣었다. 편지는 주머니보다 컸다. 나는 복도로 나오자 편지 한가운데를 반으로 툭 접었다. 편지 때문에 주머니가 불룩 튀어나왔다. 나는 집에 와서 편지를 수학책 갈피 속에 끼워두었다. 우체국에는 다음날 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다음날도 그 다음날에도 편지를 붙이지 않았다. 우체국은 학교에서 별로 멀지 않았다. 하지만 왠지 그쪽 방향으로는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우표 살 돈을 깜빡하는가 하면 어떤 날은 수학책을 안 가지고 갔다. 그러다 결국 편지를 붙이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지금 편지를 붙여봤자 크리스마스 전에 소파가 도착하기는 글렀어. 벌써 12월 초잖아. 게다가 아빠의 사촌이라는 사람은 12월에 가게 일이 너무 바빠 가난한 친척 따위는 생각할 겨를도 없을 거야. 그러니 소포를 우체국에 가지고 갈 시간은 더더욱 없겠지. 아빠는 나한테 편지를 붙였냐고 확인하지 않았다. 아빠는 편지가 벌써 오래전에 도착했을 거라 믿고 부자 사촌에게서 소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게 진열장 안에서 크리스마스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알록달록한 선물 상자로 진열장을 꾸민 가게들도 있었다. 나는 그런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멈추기 일쑤였다. 화려한 포장지에 쌓인 선물 상자들이 호기심을 자극했다. 비르기트가 말하길 예쁜 포장지랑 리본으로 겉만 번지르르하게 쌓아 놓은 거라고. 나는 그런 선물 상자들이 우리 집 트리 밑에도 놓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상자 안에는 당연히 선물도 들어 있어야지. 빈 상자는 말도 안 돼. 마티 오빠한테는 진짜 손목시계를 사줘야겠어. 오스카리는 퍼즐, 투오모는 장난감 트럭, 엄마는 안경집, 할머니는 뜨개질 책이 좋겠어. 그리고 아빠한테는 인도에 대한 책을 사드릴래.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확실해. 아니면 악보가 더 좋을까? 아니야. 아빠에게는 악보가 필요 없잖아. 그리고 우리는 먹을 것이든 소포 같은 것도 필요 없어. 아빠 사촌이라는 사람, 자기가 그런 소포를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가 모두 굶어 죽었을 거라고 나중에 다른 친척들 앞에서 떠벌리기나 할 텐데 뭐. 나는 수학책 속에 끼워둔 아빠의 편지를 꺼내 톰 아저씨의 오두막 책 속에 집어넣었다. 그것은 언젠가 내 생일날 아빠한테 받은 선물이었다. 나는 그 책을 내 나무 상자에 있는 회색 손가방 밑에 넣어두었다.
편지를 버릴 생각은 없었다. 언젠가 보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 아빠가 영영 일어나지 못한다면, 하지만 그때 말고는 편지를 보낼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나무. 큰 길을 따라 병원에 갈 때마다 내가 꼭 걸음을 멈추는 가게가 있었다. 작은 선물 상자들이 진열된 가게였다. 가게 안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오고 금방이라도 산타 할아버지가 나타날 듯 종이 딸랑거렸다. 병원에도 알록달록한 구슬과 지프로 만든 별들을 장식한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졌다. 아빠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내가 놀란 표정을 짓자 아빠가 나를 안심시켰다. 당분간만이란다. 내가 말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예요. 아빠가 장담했다. 크리스마스 때는 집에 간다. 하지만 올해 트리는 너희끼리 베어 와야겠구나. 비르기튼의 아빠가 한 그루 갖다 주신다고 했어요. 나무는 괜찮아요. 그렇다면 다 됐구나. 가장 중요한 건 나무지. 나무만 있으면 숲의 향기가 온 집안에 퍼지니까. 트리에 매달 별이랑 술은 집에 충분히 있고 깃발도 충분해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빠는 해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망국기를 매달았다. 엄마는 망국기가 보기 싫다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구시렁거렸다. 그러면 아빠는 크리스마스는 사랑의 축제이므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면서. 우리 집 크리스마스 트리에 매다는 망국기 덕에 나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를 잘 알고 있었다. 스웨덴 국기는 파란 바탕에 노란 십자가 무늬가 그려져 있고 빨간 공이 가운데 그려진 국기는 일본. 녹색 바탕에 노란 초승달이 별을 받치고 있는 국기는 모리타니아. 검정 빨강 노랑띠가 가로로 두껍게 쳐져 있는 것은 독일 국기였다. 물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국기가 다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하얀 바탕에 파란색 십자가 무늬가 그려진 국기만큼은 절대 빠지지 않았다. 그것은 핀란드 국기였다. 아빠도 웃음을 터뜨렸다. 망국기는 꼭 달아야 한다. 엄마를 좀 놀려줘야지.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병실에서 나와 큰 길을 따라 걸었다. 그리고 늘 그랬던 것처럼 선물 상자를 진열해 놓은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한 가게 지나칠 때마다 즐거운 마음이 조금씩 옅어지더니 집에 오자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비르기튼의 집으로 갔다. 내가 물었다. 물건 훔치는 거 어렵니? 처음엔. 하지만 나중엔 별로 안 어려워. 붙잡힐까봐 겁 안 나니? 가끔 겁이 날 때도 있지. 그런데도 상관없어? 글쎄, 난 뭔가 말을 해야 할 때 겁이 나. 하지만 거기선 말을 안 하는 걸 뭐. 그냥 물건만 집어들고 나오니까. 나는 비르기트에게 돈만 있으면 이런저런 것들을 가족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털어놓았다. 비르기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 멋질 텐데. 응,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고 나서 나는 얼른 덧붙였다. 아무려면 어때? 상관없어. 비르기트가 말했다. 내가 너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게. 좋아하지만 난 훔친 물건은 싫어. 비르기트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나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나는 침대에 누워 선물과 크리스마스 생각을 했다. 그리고 아빠는 크리스마스 때 집에 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아빠도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거야. 엄마도 마찬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아빠를 집 안에 들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실걸. 나는 비르기트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는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겁을 먹는 애가 가게에는 그냥 쓱 들어가서 가지고 싶은 것을 집어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 나오다니. 적어도 내 느낌은 그랬다. 나는 선생님 앞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말하는 것은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일은 무서웠다. 크리스마스 선물. 엄마는 거실에 혼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내가 물었다. 올해는 크리스마스 선물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 지금 당장은 다른 걱정거리가 많으니까. 하지만 트리 밑에 걱정거리만 놓여 있으면 보기에 안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안경을 벗더니 눈을 감았다. 피곤하면 나오는 버릇이었다. 잠시 뒤 엄마가 물었다. 우리가 이 집을 팔아야 한다면 아빠 심정이 어떨지 상상이 가니? 이 집을 왜 팔아요? 빚은 산더미 같은데 아빠가 일을 못하니까. 하지만 그건 내가 알아서 하마.
단 크리스마스 선물이니 뭐니 하는 얘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구나. 엄마는 다시 안경을 썼고 나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나는 해마다 그랬던 것처럼 오스카리가 받고 싶어하는 선물 목록을 대신 써줬다. 오스카리는 토끼와 토끼장을 가지고 싶어 했다. 그리고 뼈다귀들도 많이 받으면 좋겠다고 했다. 뼈다귀가 왜 필요하냐고 묻자 오스카리가 외쳤다. 그건 무스티한테 줄 선물이야. 투오모는 선물 목록에 입과 냠냠이라고 써달라고 했다. 집과 사탕을 바란다는 뜻이었다. 마티 오빠는 선물 목록을 쓰지 않았다. 어차피 아무것도 없을 텐데 뭐. 내가 물었다. 그래도 뭘 받을 수 있다면 그럼 오빤 뭘 가지고 싶어? 아이스하키 스틱이랑 무릎 보호대, 또 권투글러브도. 너무 대단한 것들을 바라는 거 아니야? 바라는 거야 내 마음이지. 어차피 받을 거라고 기대도 안 하는데. 나는 오빠와 남동생들이 바라는 선물을 놓고 비르기트와 의논했다. 비르기트는 가족들이 뭘 바란다고 해서 꼭 그것을 선물해 줄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보다 뭔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비르기트가 묻기도 전에 나는 내가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될지 알았다. 비르기트가 먼저 묻지 않았더라면 내가 먼저 비르기트에게 부탁했을 것이다. 마음은 먹었지만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비르기트 엄마의 시장 주머니를 가지고 갔다. 가게로 가는 길에 비르기트가 어떻게 할지를 설명해 주었다. 비르기트는 내 손에 동전을 하나 쥐어주며 말했다. 가게에서 이걸로 살 수 있는 물건을 하나 골라. 나는 무릎이 덜덜 떨렸다. 가게에는 장난감, 책, 도자기, 유리 액세서리, 시계, 장신구 등 갖가지 물건이 진열되어 있었다. 선반은 물건들로 차고 넘쳤고 가게는 사람들로 차고 넘쳤다. 우리는 어슬렁어슬렁 가게 안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구경했다. 나는 점토로 만든 푸른 구슬 목걸이를 가리키며 비르기트에게 말했다. 우리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 비르기트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목걸이를 집었다. 그러고는 주위를 슬쩍 둘러본 다음 목걸이를 얼른 시장 주머니 속으로 미끄러뜨려 넣었다. 나는 심장이 잠시 멈추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판매원도 손님도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었다. 나는 뜨개질 책을 파는 코너로 갔다. 그 가운데 하나를 들고 뒤적이다가 입을 열었다. 내 생각에 이건 내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비르기트는 그 책을 시장 주머니 속에 넣었다. 할머니가 훔친 책을 보며 뜨개질할 거라고 생각하니 정신이 아찔했다. 하지만 어차피 모르실 테니까. 나는 나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돈 많은 사람들을 생각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가게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기만 하면 됐다. 내 양심은 아빠의 왼쪽 다리처럼 잠시 마비되어 버렸다. 그러자 그때부터 일이 술술 풀려나갔다. 나는 빨간 불 자동차를 가리키며 오스카리한테 줄래? 라고 말했다. 작은 트럭을 집으면서는 이건 투우모 거야 하고 중얼거렸다. 마티 오빠에게 줄 선물로는 주머니 칼을 골랐다. 하지만 아빠 것은 고르지 않았다. 아빠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차마 훔친 물건을 선물할 수는 없었다. 나는 비르기트한테 받은 돈으로 예쁜 포장지를 사려고 계산대로 갔다. 비르기트가 내 옆에 서서 계산대 직원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계산대 직원도 웃어 보이며 말을 걸었다. 벌써 선물을 다 준비했니? 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비르기트가 대답했다. 다는 못했어요. 비르기트는 말을 더듬었다. 계산대 직원이 상냥하게 말했다. 그래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이를 맞부딪히며 덜덜 떨었다. 추운 것도 같고 더운 것도 같았다. 이런 짓 다시는 안 할래. 비르기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비르기트네 집으로 가서 선물을 포장하기 시작했다. 포장된 선물들을 비르기트 침대 위에 올려놓으니 꼭 가게 진열장에서 본 선물 상자들처럼 예뻤다. 속이 텅 빈 그 선물 상자들처럼. 나는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내가 비르기트에게 물었다. 이젠 우릴 못 잡겠지? 비르기트가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연하지. 물건을 훔칠 때 잡혔다면 우린 어떻게 됐을까? 감옥에 보내졌을까?
비르기트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어린애들은 감옥에 보내지 않아. 기껏해야 청소년, 교화소 같은 데 보내지. 하지만 도둑질한 사람의 손목을 자르는 나라도 있긴 해. 처음 도둑질한 사람도? 아마 그럴 거야. 너도 무서웠지. 말을 더듬었잖아. 넌 입도 뻥끗 못했으면서? 나는 화난 얼굴로 비르기트를 노려보았다. 비르기트가 화제를 돌렸다. 선물은 우리 집에 둬. 크리스마스 이브 때 가져가. 나는 괜한 고집을 피웠다. 싫어. 저건 내 선물이야. 나는 선물들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내 나무 상자 안에 숨겼다. 그러고는 아빠의 편지가 책 속에 잘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뒤 뚜껑을 닫고 책가방을 그 위에 올려놓았다. 마티 오빠, 나 오스카리는 나무 상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귀하고 소중한 물건을 담으라고 아빠가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였다.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몸을 뒤척였다. 분명히 경찰이 잡으러 올 것 같았다. 안 그래도 저녁 내내 집 앞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엔진 소리에 귀를 곤두세운 터였다. 나는 차가 우리 집 앞에 멈춰 서면 그대로 쓰러져 버리거나 아빠처럼 뇌출혈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 후유증으로 영영 말을 못하게 될지도 몰랐다. 나는 엄마, 아빠, 할머니, 마티 오빠, 오스카리 투오모, 그리고 비르기트가 내 침대를 에워싼 모습을 상상했다. 나는 물고기처럼 입만 벙긋거릴 뿐 한마디도 할 수 없으리라. 엄마가 얘는 벙어리가 됐어요 하고 속삭인다. 나는 엄마의 말을 알아듣지만 대답을 할 수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눈을 크게 뜨고 사람들 얼굴을 쳐다보는 것 뿐이다. 그러면 할머니가 이렇게 말할 테지. 얘 속마음을 알 수가 없구나. 눈이 갑자기 어두운 흑빛이 됐어.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비르기트만이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나는 비르기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 내 비밀. 아빠가 말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졌니?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니? 나는 고개를 저은 뒤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려버렸다. 아빠가 한숨을 내쉬었다. 다 이놈의 크리스마스 때문이야. 갑자기 가지고 싶은 게 많아지잖니?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나도 행복해지고 싶고 선물을 주고받고 싶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올해 난 그나마 뭐 하나 만들지도 못하겠구나. 내가 말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긴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 내가 집에 간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특별히 휠체어를 태워서 집에 데려다 주기로 했어. 그야말로 정말 굉장한 선물이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상황이 지금 같지만 않다면 아빠가 집에 온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쁠까 싶었다. 내 나무 상자에 아빠가 쓴 편지와 훔친 선물들만 없다면 내가 선물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선물을 뜯어보는 오스카리와 투오모의 얼굴을 여러 번 상상해 보았다. 주머니 칼을 보고 기뻐하는 마티 오빠와 목걸이를 받고 좋아하는 엄마, 뜨개질 책을 보고 놀라는 할머니 모습도 그려보았다. 하지만 아빠는 내가 선물을 준비하지 않은 것을 알면 아빠는 무슨 생각을 할까? 문제는 또 있었다. 나는 그 많은 선물이 어디서 났는지 설명해야만 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길에서 지갑을 주웠다고 하는 거였다. 돈이 많이 든 지갑이라 주인이 나의 정직함에 고마워하며 보상금을 줬다고 하는 거야. 아니면 아빠의 사촌이 가족 모두에게 선물을 사주라며 내게 돈을 보냈다고 할까? 하지만 그 사촌이 왜 아빠한테 편지를 쓰지 않고 나한테 편지를 쓰겠어? 그 사촌은 내 이름도 잘 모를 텐데. 그때 가장 그럴싸한 생각이 떠올랐다. 안티 할아버지가 돈을 보냈다고 하는 거야. 어차피 아무도 확인하지 않을 테니까. 그 말은 엄마랑 아빠, 아니 심지어 할머니까지도 믿을 거야. 안티 할아버지는 외할아버지의 동생이었다. 안티 할아버지는 전에 우리한테 자주 소포를 보냈다. 가끔은 돈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뭘 보낸 적이 없었다. 안티 할아버지는 이제 건망증이 너무 심해져서 엄마 아빠가 선물을 잘 받았다며 고마워하면 당신이 소포를 보냈다고 믿을 게 분명했다. 내가 준비한 선물에 대해 어떻게 변명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마음이 좀 편했다.
하지만 변명거리가 정해지자 다시 괴로워졌다. 비르기트는 우리가 물건을 훔친 가게에서는 뭐가 없어졌는지조차 모를 거라고 했지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어쩌면 도둑 맞은 것을 벌써 알아차리고 그날 가게에 온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경찰이 우리 집에 찾아오면 선물은 포장해서 나무 상자에 숨겨 놓았는데 경찰이 나무 상자를 뒤질 권리가 있을까? 갑자기 비르기트가 엄마한테 선물한 꽃병이 생각났다. 나는 몸을 흠칫했다. 아빠가 이마를 찡그리고 침대에 누워 나를 바라보았다. 레나, 대체 무슨 일이니? 꼭 놀란 토끼 같구나. 내가 외투를 집으며 대답했다. 지금 당장 집에 가 봐야겠어요. 뭘 좀 깜빡 잊었어요. 뭔데? 그건 비밀이에요. 저런, 내 나이에 벌써 비밀이 있단 말이니? 아빠는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하지만 호수 같은 푸른 눈은 반짝이지 않았다. 아빠의 눈은 기쁠 때만 반짝였다. 나는 집에 오자마자 곧장 거실로 달려갔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의자를 끌고 장롱 쪽으로 가서 꽃병을 들어 있는 힘껏 바닥으로 던져버렸다. 그러고 나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지러 부엌으로 갔다. 내가 할머니한테 말했다. 장롱 위에 있던 꽃병이 떨어졌어요. 할머니가 이상하게 여겼다. 장롱이라니? 거기서 뭐 한 거냐? 난 내가 병원에 간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갔었어요. 꽃병은 조금 전에 깨졌어요. 제가 막 돌아왔을 때요. 제가 장롱 위에 뭘 좀 숨기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그만 깨뜨린 거예요. 엄마가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야 할 텐데. 내 엄마는 요즘 깨진 꽃병 같은 것 때문에 울 시간도 없을 거다. 그나저나 숨 좀 돌리렴. 외투부터 벗고 꼭 제 그림자만 봐도 기겁할 것 같구나. 나는 외투를 옷걸이에 걸고 부엌으로 가서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는 감자 껍질을 까고 있었다. 할머니는 쭈글쭈글한 손으로 아주 부드럽고 침착하게 칼을 놀렸다. 나는 할머니한테 물건을 훔친 적이 있냐고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꾹 참았다. 그랬다가는 할머니가 분명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되물을 테니까. 나는 대신 이렇게만 물었다. 할머니 생각에 철학자들은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테지.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십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했는지 누가 정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그런 게 있긴 하지. 할머니는 그 10가지가 뭔지 다 아세요? 배우기는 했지. 하지만 그러고 나서 다 잊어버렸다. 나한테는 양심이란 녀석이 있거든. 그걸로 충분하단다. 나는 할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한숨을 내쉬었다. 할머니가 쭈글쭈글한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다 좋아질 게다. 내가 엄마한테 꽃병이 깨졌다고 하자 엄마는 어깨만 으쓱해 보였다. 그릇이 깨지면 행운이 온다잖니? 우리야 지금 그까지 꽃병보다는 행운이 더 필요하지. 두려움. 어쩌다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가면 나는 더 이상 진열대 사이를 가로지르거나 물건을 만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나는 곧장 판매대로 가서 필요한 것을 말한 뒤 판매원에게 밀가루든 설탕이든 내가 필요한 것을 집어오게 했다. 판매원들은 내가 일부러 자기들을 부려 먹으려는 줄 알고 기분 나쁜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었다. 나 혼자 가게 진열대 사이를 어슬렁거렸다가는 사람들이 내가 뭘 훔칠지도 모른다고 의심할까봐 겁이 났다. 나는 장바구니 안에 돈을 주고 산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매번 장바구니를 쫙 벌려 보였다.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물건을 훔칠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다. 나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우리 집에는 누가 뭘 훔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는 밤낮으로 현관문을 열어놓고 살았다. 이제껏 단 한 번도 문을 걸어 잠근 적이 없었다. 겨울에는 현관문 옆에 스키를 그대로 기대어 놓았고 그 옆에는 못을 박아 스케이트를 걸어 놓았다. 여름에는 자전거가 바깥에서 그냥 뒹굴었다. 자전거를 자물쇠로 채워 놓는 적도 없었다. 그래도 자전거를 도둑 맞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어쩌면 나와 비르기트가 우리 동네에서 유일한 도둑일지도 몰랐다.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 나는 밤에 비명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다. 길 건너 집에서 나는 소리였다. 나는 창가로 가서 비르기트와 비르기트 엄마가 길가로 뛰쳐나오는 것을 보았다. 둘 다 잠옷바람이었다. 꼭 큰 유령과 작은 유령이 달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잠결이라 꿈을 꾼 건지 아니면 정말 두 사람을 본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 뒤 두 사람이 우리 집으로 왔다. 이어서 엄마의 목소리와 비르기트 엄마가 흐느끼는 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렸다. 계단을 오르는 엄마의 발소리가 들리더니 나, 오스칼이 투오모가 자고 있는 방문이 열렸다. 엄마는 비르기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엄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레나, 좀 옆으로 누우렴. 오늘 밤은 비르기트랑 같이 자야겠다. 나는 벽 쪽으로 바짝 붙어 누웠다. 비르기트가 이불 밑으로 들어왔다. 비르기트의 몸은 아주 찼다. 나는 비르기트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속삭였다. 춥니? 비르기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축축한 것이 내 손 위로 떨어졌다. 비르기트는 울고 있었다. 내가 물었다. 무섭니? 비르기트는 고개를 저었다. 잠시 뒤 비르기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는 안 무서워. 익숙해졌는 걸 뭐. 처음엔 우리를 내쫓고 다음날 술이 깨면 양심에 찔려 하셔. 그러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구셔. 나는 화가 났다. 너무해. 에이노 오빤 왜 가만히 있니? 오빠는 친구네 집에 있어. 아빠가 술에 취하면 늘 친구네 집으로 가버리지. 하지만 엄마랑 나는 갈 데가 없어. 우리는 가끔 화장실에 가서 아빠가 잠잠해질 때까지 앉아 있어. 이제부터는 우리 집으로 와. 마티 오빠도 널 보호해 줄 거야. 오빤 권투를 잘하거든. 그리고 오빠는 널 좋아해. 비르기트가 대꾸했다. 아빤 우릴 잡으러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실 거야. 사실은 겁쟁이거든. 그래서 만만한 우리한테만 겁을 주는 거야. 누가 나한테 자꾸 겁을 주면 난 그 사람을 미워할 거야. 난 아빠를 미워하지 않아. 내가 물었다. 아빠를 이해할 수 없는데도 비르기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 애는 어느새 나지막이 코를 골며 잠이 들어 있었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갖가지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다. 비르기트는 왜 화를 내는 법이 없는지, 아빠가 못살게 구는데 왜 아빠를 싫어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왜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는지. 사실 맥주나 포도주는 축하할 일이 있거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마시는 건데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도 자기가 하는 행동이 기쁜 결과를 가져올지 슬픈 결과를 가져올지 늘 미리 아는 것은 아닌가 보다. 아빠도 술을 마신다고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은 아니었다. 사실 아빠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 나는 아빠가 술에 취한 모습을 딱 한 번 봤다. 우리 집 상냥식 집을 지을 때 기둥에 볼을 얹고 그 위에 마룻대에 올린 것을 축하하는 잔치를 하던 날이었다. 그날 아빠는 술을 많이 마셨다. 나중에 우리가 당시 살고 있던 집에 돌아오자 아빠는 소파에 앉아 울기 시작했다. 내가 아빠한테 물었다. 아빠 왜 그래요? 아빠가 흐긋거리며 말했다. 딸아, 난 너무나 슬프구나. 아빠는 잠들 때까지 울었다. 하지만 왜 슬픈지는 말하지 않았다. 아빠도 자기가 왜 슬픈지 몰랐는지도 모른다. 눈 속에 파묻은 선물. 안티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정말로 커다란 크리스마스 소포를 보냈다. 할머니가 말했다. 아이고 고마운 사람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나도 할아버지가 우리 생각을 했다는 게 기뻤다. 하지만 덕분에 내 크리스마스 선물들이 안티 할아버지한테서 온 거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할아버지가 보낸 소포를 풀어본 할머니와 엄마는 크리스마스 과자 만들기에 박차를 가했다. 그 소포에는 건포도, 견과류, 코코아 가루 등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엄마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맛있는 비스킷 반죽을 만들었다. 할머니는 카렐리아식 피라카파이, 핀란드 국경 지역인 라도가 호수 근처 카렐리아 지방에서 만들어 먹던 파이를 만들기 위해 호밀 반죽을 만들고 소로 쓸 감자죽을 쑤었다. 나는 할머니처럼 반죽을 얇고 동글게 밀지 못했지만 그래도 할머니를 도왔다. 피라카파이는 케이크 접시만한 크기로
반죽을 밀어 피를 만든 뒤 그 한가운데 감자죽을 담고 소가 가운데 길쭉하게 보이도록 피를 오므려서 만들었다. 완성된 피라카 파이는 꼭 꼬리와 등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처럼 보였다. 할머니는 우리가 만든 피라카 파이를 나무판 위에 조심스레 올린 뒤 역시 조심조심 오븐에 밀어 넣었다. 나는 피라카 파이를 만들 때마다 내가 만든 것도 할머니가 만든 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구워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다 구워진 피라카 파이를 꺼내보면 어느 게 내가 만든 거고 어느 게 할머니가 만든 것인지 금세 구분할 수 있었다. 할머니가 나를 위로했다. 맛은 다 똑같단다. 마티 오빠는 지푸라기들을 판판하게 다린 다음 여러 길이로 잘랐고 우리는 아빠의 나일론 낚싯줄로 그것들을 엮어 별을 만들었다. 집에는 별이 많았지만 우리는 해마다 새 별을 만들고 싶어 했다. 집에는 벌써 크리스마스 향기가 감돌았다. 오스카리와 투오모는 빨간 산타 할아버지 모자를 쓰고 돌아다녔다. 오스카리가 말했다. 우린 산타 할아버지를 돕는 조수들이에요. 할머니가 으르렁거렸다. 그럼 썩 부엌에서 나가지 못할까? 그게 우릴 도와주는 거니까. 엄마가 말했다. 너희 둘 다 새빨간 크리스마스 사과 같구나. 어디 내가 한번 꽉 깨물어 볼까? 오스카리와 투오모는 깔깔대며 거실로 뛰어갔다. 오스카리는 무스티한테 크리스마스 동화를 들려주었고 투오모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노래를 불렀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예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예요. 나는 기억나는 크리스마스 동화가 하나도 없었다. 머릿속은 오로지 알록달록한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들을 없애버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엄마가 병원에 갈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고는 책가방에서 책과 공책들을 꺼낸 뒤 나무 상자에 들어있던 선물 상자들을 빨리 책가방 속에 집어넣었다. 그러고 나서 외투를 입고 할머니한테 소리쳤다. 저 잠깐 비르기트한테 다녀올게요. 할머니가 물었다. 엄마가 올 때까지 안 기다리고 아빠가 오실지도 모르는데 내가 집 밖으로 달려나가면서 할머니한테 약속했다. 오래 있지 않을게요. 나는 길을 건넌 뒤 집을 돌아보았다. 창가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비르기트네 집으로 가지 않고 왼쪽 길로 꺾어졌다. 도로가 끝나고 숲으로 이어진 눈길 위로 스키가 지나간 자국이 딱딱하게 얼어 있었다. 나는 스키 자국을 따라갔다. 숲속은 아주 조용했다. 스키를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크리스마스 며칠 전이라 다들 할 일이 많았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쓸 나무 역시 벌써 베어가고 난 뒤였다. 비르기트 아빠가 갖다 준 나무도 이미 우리 집 마당에 서 있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나무에 눈을 턴 뒤 거실로 가지고 들어가 나무 받침에 세우고 장식할 계획이었다. 나는 스키 자국을 따라 계속해서 숲속 깊이 걸어 들어갔다. 이윽고 스키 자국이 난 길을 벗어났다. 눈 속에 무릎이 푹푹 빠졌지만 나는 계속해서 걸었다. 쌓인 눈 높이가 점점 더 높아졌다. 무거운 눈 더미 속에서 발을 빼내는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땀이 났다. 하지만 내 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주위가 어두워서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자 나는 두 손으로 눈 속의 구멍을 파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방 속에 든 선물 상자들을 구멍에 쏟아 부었다. 나는 양손과 양팔을 모두 써서 구멍을 다시 눈으로 덮은 뒤 눈이 딱딱해지도록 마구 두드렸다. 외투 소매와 장갑과 바지는 눈투성이었다. 옷가지에 묻은 눈은 털어지지도 않았다. 나는 지친 몸으로 같은 길을 터벅터벅 되돌아왔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몇 시간 뒤면 내 발자국은 보이지 않을 것 같았다. 어찌나 피곤하던지 부드러운 눈 위에 쓰러져 그대로 잠들고 싶었다. 바람이 불자 나뭇가지들이 내 얼굴 위로 눈발을 털어냈다. 나는 가는 회초리로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쩌면 내가 얼어 죽지 않도록 나를 숲속에서 몰아내는 회초리인지도 몰랐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벌써 집에 와 계셨다. 다들 부엌 식탁에 둘러앉아 기쁜 얼굴로 아빠를 바라보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식구들은 나를 보자 하던 이야기를 멈추었다.
엄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물었다. 아니 대체 어디서 오는 길이니? 나는 아빠 품으로 달려가 울기 시작했다. 아빠가 오실 때 집에 있으려고 했어요. 이제 집에 왔으니까 됐어. 아빠는 그렇게만 말하고 젖은 모자를 벗겨주었다. 엄마가 말했다. 우선 뜨거운 물로 목욕부터 해야겠다. 내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욕조는 싫어요. 나는 어린애처럼 엄마가 내 옷을 갈아입히게 내버려 두었다. 엄마는 내게 잠옷을 입힌 뒤 침대에 눕히고 뜨거운 물 주머니를 안겨주었다. 이가 덜덜 떨렸다. 내가 엄마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너무 춥고 너무 뜨거워요. 엄마가 내 옆에 누우며 말했다. 내가 잠들 때까지 엄마가 따뜻하게 해줄게. 엄마 몸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나는 곁에 바짝 붙어 누워 있는 엄마의 고요한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나는 병이 나고 말았다. 이틀 동안 침대에 꼼짝 않고 누워서 가끔씩 뜨거운 국물만 마실 뿐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3일째 되던 날 나는 조금 기운을 차렸다. 엄마가 말했다. 다행히 오늘 저녁에는 몇 시간이라도 일어나 앉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구나. 너 없이 우리끼리만 크리스마스를 보내면 어쩌나 싶었어. 내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오늘이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엄마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아빠는 아직 집에 계세요? 그럼 하지만 휠체어를 타고 올라오실 수 없어서 내 방에 못 오시는 거야. 내가 말했다. 처음에는 내가 병원에 못 갔고 이제는 아빠가 내 방에 못 들어오시는군요.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가끔은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가 있지. 또 어떨 땐 자기가 하는 일이 싫을 때도 있고 내 책과 공책들은 내가 다시 책가방 안에 넣어두었다. 엄마는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엄마도 묻지는 않았다. 나더러 어디서 그렇게 온몸을 꽁꽁 얼어 가지고 왔냐고, 빈 책가방을 메고 어디 갔다가 눈을 그렇게 많이 묻혔냐고 묻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단지 마티 오빠만이 그것도 크리스마스가 며칠 지난 뒤에야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오빠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오빠가 말했다. 바보같이 그렇게 숨기면 어떡해. 눈은 겨울에만 있잖아. 봄이 되면 누군가 찾아내고 말 거야. 아니면 다른 데다 다시 숨기든지. 나는 그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눈은 녹을 테지만 주머니 칼과 자동차와 목걸이는 녹지 않는다는 것을. 마티 오빠가 다짐을 받았다. 다시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또 그랬다가는 남들한테 저 집은 가난하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도둑질까지 한다는 소리를 들을 테니까. 나는 손을 들고 맹세했다. 맹세해. 다시는 안 훔칠 거야. 크리스마스 이브에 식구들은 내게 아빠 옆자리를 양보했다. 그동안 나만 아빠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빠는 불편한 손가락 때문에 악기를 연주할 수 없었지만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노래를 불렀다. 나는 권세와 영광을 구하지 않네. 황금도 필요 없다네. 오로지 우리에게 하늘의 빛과 평화를 내려주소서. 안티 할아버지가 보낸 소포에는 비스킷 재료 말고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햄과 과자, 그리고 아이들한테 주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어있었다. 우리는 모두 술 달린 모자를 선물로 받았다. 투오모의 모자는 초록 바탕에 빨간 줄무늬가, 오스카리 모자는 파란색 바탕에 하얀 줄무늬가 들어있었고, 마티 오빠와 내 모자는 각각 검은색과 빨간색이었다. 이건 분명히 레일라의 솜씨일 거야.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레일라 할머니의 솜씨가 어떤지 모자를 꼼꼼히 들여다보았다. 레일라 할머니는 안티 할아버지의 여자친구로 집시 출신이었다. 아빠가 할머니를 놀렸다. 집시가 뜨개질을 한다니까 놀라셨죠? 할머니가 대꾸했다. 뜨개질은 손만 2개 있으면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야. 물론 할 마음이 있어야겠지만. 아빠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저한테도 뜨개질을 가르쳐 주세요.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동안 손으로라도 쓸모있는 일을 해야겠어요. 아빠가 오스카리와 투오모에게 올해는 산타 할아버지가 오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둘은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스카리가 소리를 질렀다. 오실 줄 알았어. 오실 줄 알았다고. 투오모도 덩달아 외쳤다. 빨리 오세요. 엄마가 말했다. 들어오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산타 아줌마였다. 레비오 부인이 거실 탁자에 커다란 사탕 봉지를 내려놓았다. 무스티는 레비오 부인을 보자마자 얼른 탁자 밑으로 숨어버렸다. 레비오 부인이 웃으면서 말했다. 겁낼 필요 없어, 무스티. 널 다시 데려가려고 온 게 아니니까. 내가 예쁘긴 하지만 그렇게 밤낮으로 울어대서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더라. 마티 오빠가 씩 웃으며 말했다. 요즘엔 안 울어요. 친구. 크리스마스 날 비르기트가 찾아왔다. 며칠 전에도 왔었어. 근데 올 때마다 내가 자고 있었어. 응, 나도 알아. 비르기트가 내게 선물을 내밀었다. 내가 직접 만든 거야. 비르기트는 창피한 듯 얼굴을 붉혔다. 비르기트가 내민 선물은 직사각형으로 얇고 평평했다. 비르기트는 내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나는 나중에 다시 쓸 생각으로 포장지가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선물을 뜯었다. 비르기트가 말했다. 포장지는 50페니 주고 산 거야. 내가 소리를 질렀다. 와, 멋지다. 물론 나는 산타 할아버지 무늬가 그려진 포장지가 아니라 그 안에 든 선물을 보고 소리를 지른 거였다. 비르기트의 선물은 여자아이 두 명이 마주보고 서 있는 그림이었다. 둘 다 공주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한 명은 파란 드레스를, 다른 한 명은 빨간 드레스 차림이었다. 머리에는 알록달록 보석이 박힌 작은 왕관까지 쓰고 있었다. 비르기트가 조금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우리 둘을 그린 거야. 내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공주가 아니잖아. 파란 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머리 위에 물감이 떨어졌어. 그래서 그냥 왕관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고 나니까 다른 여자의 머리 위에도 왕관을 그려줘야 할 것 같았어. 나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어쨌거나 두 아이가 친구라는 사실은 한눈에 알아보겠어. 둘 다 서로의 눈을 뚫어져라 들여다보고 있잖아. 어떤 쪽이 너야? 빨간 드레스를 입은 애? 아니면 파란 드레스를 입은 애? 비르기트가 머뭇거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잘 모르겠어. 넌 어떤 쪽이 너였으면 좋겠니? 나도 잘 모르겠어. 빨강이랑 파랑이랑 섞였더라면 우리 둘 다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있을 텐데. 나도 보라색 좋아해. 하지만 그럼 우리 둘 다 꼭 너희 집처럼 보일 거 아니야? 너 우리 집 싫으니? 싫긴. 난 너희 집도 좋고 너희 엄마, 아빠, 형제들, 할머니, 심지어 걔까지 다 좋아. 그리고 특히 너. 그래. 그리고 나는 물론이고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마티 오빠, 오스카리, 투오모, 그리고 무스티까지 우린 모두 널 좋아하지. 나는 나무 상자에서 회색 손가방을 꺼내 비르기트에게 주었다. 내가 손가방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들어야 할지 대책이 안 서거든. 손에 들고 있으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말이야. 우리는 그림 속 아이들처럼 서로의 눈을 뚫어져라 들여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비르기트에게 내가 훔친 선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 주었다. 비르기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어깨만 한번 으쓱했다. 그런 선물쯤 아무래도 좋다는 뜻 같았다. 나는 언젠가 비르기트를 아주 잘 알게 되어서 그 애의 땅속같이 어두운 눈빛도 책을 읽듯 읽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봄. 아빠는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나서도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집에서 간호를 받아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날마다 물리치료사가 집으로 와서 아빠의 팔다리 운동을 시켰다. 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빠의 종아리를 꼬집어야 했다. 아빠는 가끔 방금 무슨 느낌이 왔어 하고 말할 때도 있었지만 곧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내젓곤 했다. 드디어 왼쪽 손가락과 왼팔 전체를 움직일 수 있게 되자 아빠는 곧장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목발을 2개 다 썼지만 곧 1개만으로 충분하게 됐다. 어느 날 아빠가 물리치료사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휠체어를 가지고 가세요. 안 그러면 퍼즐로 앉아서 남들한테 이리저리 데려다 달라고 하는데 너무 익숙해질 것 같아요. 아빠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절뚝거리며 한쪽 다리로 집 안을 돌아다녔다. 왼쪽 다리는 아빠의 오른쪽 다리를 찾다가 지팡이를 찾다가 제 맘대로 움직였다. 아빠가 지팡이로 자신의 왼쪽 허벅지를 때리며 욕을 퍼부었다. 널 꼭 훈련시키고야 말 거야. 어느 날 아빠의 눈동자는 속을 들여다 볼 수 없는 얼음처럼 딱딱하게 얼어 있었다. 우리는 엄마 말대로 언젠가 아빠의 다리가 동정심을 보여주기를 기다렸다. 아빠는 자기 다리를 위협하곤 했다. 어서 내 편이 되지 않으면 널 죽은 가지처럼 잘라낼 거야. 그러면 할머니가 아빠를 진정시켰다. 나라면 그냥 달고 다니겠다. 죽었다고 생각되던 가지에서도 싹이 틀 때가 있거든. 3월 초가 되자 날이 풀리면서 우리가 눈으로 만들었던 집이 녹기 시작했다. 며칠 지나자 눈으로 만든 집이 서 있던 자리에는 나지막한 눈 두덩이와 알록달록한 양탄자밖에 없었다. 아빠가 한숨을 내쉬었다. 겨울이 작별 인사를 하는구나. 아빠는 한참 동안 창가에서 있다가 절뚝거리며 안락 의자로 돌아와 앉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빠가 소리를 질렀다. 레나, 이리 좀 와봐라. 왼쪽 다리가 아픈 것 같아. 아빠가 눈을 감고 말했다. 다리 아무데나 좀 꼬집어 보렴. 어디를 꼬집는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아빠의 허벅지를 꼬집었다. 아빠는 내가 꼬집은 자리를 가리키며 조심스레 눈을 떴다. 내가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다. 맞아요, 거기에요. 글쎄다, 어쩌면 내가 그냥 추측한 건지도 모르겠구나. 넌 만날 같은 곳을 꼬집으니까 한 번 더 해보자. 하지만 이번에는 아주 다른 데를 꼬집어야 해. 나는 아빠의 허벅지를 있는 힘껏 꼬집은 뒤 잔뜩 긴장한 채 아빠를 바라보았다.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디를 가리키지도 않았다. 꼭 감은 눈에서 눈물만 내비쳤다. 눈물은 볼을 타고 흘러내리지 않았다. 다만 아빠의 속눈썹에 매달린 채 조용히 연그러 갔을 뿐이다. 이윽고 아빠가 눈을 떴다. 아빠가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며 입을 열었다. 내 다리가 우리들 곁으로 다시 돌아왔구나. 넌 내 허벅지를 꼬집었어. 확실히 느꼈단다. 엄마를 모시고 오렴. 하지만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내가 직접 말할 테니까. 나는 부엌으로 가서 엄마에게 잠깐 거실에 가보라고 일렀다. 그리고 그대로 할머니 곁에 남아 아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드렸다. 아빠를 더 이상 꼬집지 않아도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전 남을 꼬집는 거 정말 싫어요. 할머니가 말했다. 그래서 아빠가 널 고른 거야. 오스칼이나 투오모는 꼬집는 걸 재밌어 했을 테니까. 자칫 재미가 들어서 꼬집는 짓을 멈추지 않으면 큰일이지. 내가 장담했다. 전 마음만 먹으면 뭐든 그만둘 수 있어요. 좋아하지 않는 것을 그만두는 거야 누구한테든 식은 죽 먹기지. 할머니는 커피를 한 잔 따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난 이놈의 커피를 도무지 끊을 수가 없구나. 커피값이 여간 비싼 게 아닌데 말이야. 내가 할머니를 위로했다. 곧 돈이 좀 생길 거예요. 아빠가 다시 일을 시작하시면요. 일할 정도로 다리가 튼튼해지려면 아직 좀 더 있어야 할 거다. 하지만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4월 어느 날 아침 나는 아빠와 함께 밖으로 나왔다. 아빠는 꼭 숲속을 거닐고 싶어 했다. 우리가 숲에 도착하자 아빠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러고는 행복한 듯 숨을 다시 길게 내쉬었다. 아빠가 지팡이로 자작나무 기둥을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 너희도 그만 일어나렴. 겨울은 다 지나갔단다. 아빠가 이번에는 하늘을 우러러 보며 외쳤다. 아, 정말 좋구나. 아빠와 나는 내가 눈 속에 선물을 파묻기 위해 크리스마스 전에 걸어갔던 바로 그 길을 걸었다. 나는 훔친 물건들과 아빠가 병원에서 사촌에게 썼던 편지를 생각했다. 편지는 여전히 내 책갈피 속에 들어있었다. 아빠는 사촌한테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한 것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다. 아니, 사실은 궁금하면서도 나한테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었다. 어쩌면 사촌한테 실망하거나 화가 났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빠, 이제 그만 돌아가지 않을래요? 난 아직 피곤하지 않단다. 걱정 안 해도 돼. 아빠는 계속해서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나는 천천히 아빠 뒤를 따라갔다.
아빠가 뒤를 돌아보더니 나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넌 내가 정말 걱정되나 보구나. 그럼 안 되지. 이제 그만 돌아가자꾸나.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발걸음만 옮겼다. 잠시 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누가 도둑질을 하면 아빤 그 사람을 경멸할 거예요? 아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다. 그럴 것 같지 않구나. 내가 그 사람을 왜 경멸해야 하는데? 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도둑의 손목을 자른대요. 그건 말도 안 되는구나. 손이 무슨 잘못이라고 손을 움직이게 하는 거야. 사람의 머리지. 그럼 아빠를 배신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경멸하실 거예요? 글쎄다. 정말 모르겠구나. 도둑이니 배신자니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날씨가 너무 좋잖니? 저것 좀 보렴. 저기 마가목 뒤에 붉은 가슴 울새 아니니? 저 새는 길고 긴 겨울을 여기 핀란드에서 나지. 이제 한 달 뒤면 종달새도 돌아올 거야. 그러고 나면 제비도 눈에 띄고 그럼 정말 여름일 테지. 하지만 눈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땅 위에 눈이 쌓이면 정말 너무 깨끗하고 평온해요. 이제 평온 타령은 그만하렴. 아빠는 그렇게 말한 뒤 휘파람으로 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가 마당에 들어섰을 때 내가 다시 아빠를 불렀다. 아빠! 아빠는 대답하지 않고 집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우리 집 색깔은 정말 이상하구나. 대체 누가 보라색으로 칠할 생각을 한 거지? 아빠는 큰 소리로 껄껄 웃으며 내게 물었다. 그런데 날 왜 불렀니? 무슨 할 말이라도 있니? 비밀 이야기가 있어요. 아빠가 다시 물었다. 지금 그걸 나한테 털어놓으려고? 그래, 어디 한번 말해보렴. 난 멋진 비밀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니까.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봄날 하늘을 흘러가는 구름을 올려다보았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전 벌써 사랑에 한번 빠졌더랬어요. 아빠가 물었다.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사랑에 빠졌는지 아닌지 생각해 볼 시간이 없어요. 올해는 이런저런 일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의 이름은 마티예요. 마티는 누가 자기를 쫓아다니면 싫어해요. 눈이 잿빛이라 바람 같아요. 하지만 저보다 나이가 너무 많아요. 너도 해마다 나이를 먹을 텐데 뭘 그러니? 내가 조용히 속삭였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아빠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것도 말해보려무나. 나는 아빠를 바라보았다. 내가 모든 것을 말하면 아빠의 눈빛이 어떻게 변할까? 나는 아빠의 눈빛이 변하는 게 싫었다. 나중에요. 그래, 언제든 좋다. 이제 다리에 힘이 생겼으니 그 어떤 비밀도 나를 쓰러뜨리지는 못할 거야. 나는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아빠와 함께 봄에 온 것을 기뻐했다. 다른 비밀들은 이번 여름 아빠와 다시 숲속으로 산책하러 갔을 때 털어놓으리라. 아니면 가을에 블루베리를 따면서 그도 아니라면 겨울에 다시 눈이 하얗게 쌓여 온 세상이 고요하고 평온해졌을 때에. 옴기니의 말. 40여 년간 청소년들을 위해 아름다운 글을 쓰고 있는 마르 야레나 렘브케는 비밀의 시간에서도 렘브케 특유의 섬세하고 잔잔한 목소리로 살아가는 일, 자라나는 일의 어려움과 의미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하실의 시체를 감춰두지 않은 사람 없다라는 독일 속담처럼 누구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남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은 비밀이 몇 개씩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레나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꿈에도 그리던 우리 집으로 이사를 간 레나는 행복하기만 합니다. 신비로운 보라색 집, 따뜻한 화덕이 있는 부엌, 그 앞에서 커피를 끓이는 할머니, 상냥한 엄마, 부지런한 아빠, 든든한 오빠와 개구쟁이 동생들, 그리고 이름이 4개나 있는 충직한 개까지. 아무것도 감출 것 없는 레나의 소박한 행복은 그렇게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빠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집안 사정은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만 갑니다. 물질적인 결핍이 심해질수록 레나의 마음속에도 점점 메말라가면서 레나에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두운 비밀이 생겨버립니다. 이런 레나와는 달리 친구 비르기트는 물질적으로 넉넉해 보입니다.
하지만 비르기트 방에 장난감, 초콜릿, 펜이 아무리 차고 넘쳐도 레나의 부러움을 사지 못합니다. 그건 비르기트가 모두 훔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나는 처음엔 도벽이 있다는 비르기트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거리를 두게 되지만 나중엔 레나도 비르기트의 도움을 받아 물건을 훔치게 됩니다. 이 두 아이가 함께 지내게 된 비밀, 레나와 비르기트는 이런 비밀을 가지게 되어 행복하게 되었을까요? 두 소녀는 깨닫습니다. 그 비밀이 얼마나 자신들의 숨통을 조여오는지. 비르기트는 손쉽게 훔쳐낸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즐거운 법이 없고, 레나는 자신의 비밀이 들통나지 않도록 계속 거짓말을 생각해내야 했지요. 남이 알아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지른 두 소녀는 평화로운 낙원에서 쫓겨난 이방인처럼 괴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레나의 할머니는 말합니다. 인생은 뜨개질 같은 거라고. 어떤 때는 너무 가늘어서 뜨개질 하기조차 힘들다가 또다시 보슬보슬 털이 많아지면서 양털에서 금방 뽑은 실처럼 보드라워진다고. 할머니는 이렇게 행복이란 털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르게 자아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말하지요. 또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레나와 비르기트를 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충분히 벌을 받고 뉘우치고 깨닫습니다. 그렇게 굴곡을 겪으면서 스스로 올곧게 커 나가는 것이지요. 두 사람이 비록 낙원에서 쫓겨났지만 너무 멀리까지 헤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족이 늘 뒤에서 든든히 버텨 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봄날 같기만 한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레나가 가난과 질병, 사랑과 우정, 비밀과 거짓말에 괴로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삶이란 뜨개질조차 하기 힘든가는 실처럼 끊어질 듯 위태로울 때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삶 속으로 더 깊은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선물 받지요. 바로 이 용기가 삶의 양지 쪽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을까요? 김영진